그는 이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193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 우리가 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유전자. 그러나 돌연변이의 실험적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밝혀진 사실은 모든 돌연변이는 아무리 보아도 생물이 살아나가는데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으로 발생된 돌연변이의 경우 백혈병, 기형, 죽음 등 치명적인 증상만 보여줬지 유리한 돌연변이는 하나도 관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오존층의 파괴가 오히려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외선과 우주선의 강한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인해서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돌연변이 하면 떠오르는 게 어때요? 흉측한 괴물, 또 아름답고 흉측한 괴물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지 아름답고 유익한 생물체로 떠올리진 않잖아요. 돌연변이 그러면요. 생명은 이러한 사실을 인간보다도 먼저 인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모든 생명의 설계도인 이 유전자를 쉽게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던 거죠. 세포는 핵 내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완벽한 교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페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이 관여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내 그것을 제거한 뒤에 새롭게 합성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는.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까지도 이러한 완벽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돌연변이를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이용해 왔다면 이러한 교정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초파리로 돌연변이 실험을 한 지 거의 1세기가 다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초파리가 아닌 다른 종의 생명체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미생물학자들이 지금까지 박테리아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비록 성질은 변화시킬 수 있었어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아닌 전혀 다른 종의 생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즉 수평적인 변이는 일어나도 진화론이 뜻하는 이 수직적인 변이, 수직적인 변이,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이런 건 없었다 이거죠. 수직적인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생동물을 자연 상태에 내버려 두어도 자기 종류들 내에서만 번식해가는 거예요. 자기 종 안에서만. 간혹 잡종이 생길 수 있어요. 잡종들은 그 당대에서 끝나고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지만 인공적으로 교배시켜가지고 노새가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새는 번식을 못해요. 식물이나 동물 세계에서 혹 인공적으로 더 나은 품종을 개발했다고 해도 대개 번식력이 약화돼가지고 몇 세대 이상 가지 못하거나 존속하기 힘든 약체가 되는 거예요. 184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 연구했던 그 유명한 13종의 13종의 핀치새는 오늘날도 여전히 13종의 같은 핀치새로 남아있어요. 현대의 상당수의 진화론자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립진화설과 바이러스 진화설이다. 두 가지 가설 모두 현대 분자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서 생겨난 가설들이다. 이 가설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두 번째, 자연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내추럴 시렉션, 자연선택. 다윈이 넘어야 했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생명체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론이었어. 다윈이 넘어야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는 자신의 진화론에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큰 지주로 삼음으로써 생명의 기원 문제, 인격적인 존재를 배제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물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우연히 생겨났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우연히 생겨난 거다. 그러나 자연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유리한 돌연변이 형질은 선택하고 해로운 것은 도태시켜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 종류의 생물체가 결국 더 진보된 다른 종류로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진화론은.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연계에서의 돌연변이든 X선이나 자외선을 사용한 인위적인 돌연변이든 현재 이르기까지 생존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 돌연변이는 찾아볼 수 없어요. 더욱이 생물의 종이란 벽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것 같은 돌연변이는 전혀 없었다. 적자생존이나 자연선택의 진정한 뜻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생물체가 환경에 잘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원칙은 이 진화론뿐 아니라 온 생물체 존속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죠. 자연선택, 적응, 적자 생존 등은 환경이 생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이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진화했다는 대진화의 메커니즘은 될 수가 없어요. 자연선택에 관하여 진화론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발견된 회색 가지나방이라는 나방의 채색깔이 공업화에 따라 검게 되었다는 공업암화라는 현상이에요. 대기오염은 나무 껍질에 붙어있는 그 지의류를 말려 죽였어요. 그 결과로 공업지대인 리버풀 근교의 떡갈나무 숲에는 지의류가 거의 자라지 않으므로 떡갈나무가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검은색의 회색 가지나방이 잘 적응하게 돼요. 이 검은 회색 가지나방은 밝은 무늬의 야생 나방보다 색에 잘 포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잉글랜드의 공업지대에서는 자연 선택에 의해 회색 가지 나방은 거의가 검은색의 나방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현상을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기 오염이 개선됨에 따라서 다시 검은 나방과 밝은 무지의 나방을 동일한 비율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화의 절대 조건의 하나는 변화된 형질이 절대로 뒤로 백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진화는 불가역적인 현상이라.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검게 된 회색 가지 나방이 다시 원래의 밝은 색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자연 선택이 아닌 단순한 가역적인 reversible, 가역적인 적응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사 이러한 변이가 적응이 아닌 유전적인 변화라고 해도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든 관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한국인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보다 더 검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프리카의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한국인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이 발현되었다는 건 실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 선택의 증거가 되진 않죠. 그것은 단지 개체의 가역적인 적응이었을 뿐이에요. 사자와 얼룩말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습격하면 얼룩말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사자는 전력을 다해 쫓아가죠. 찰스 다윈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발이 빠른 얼룩말은 살아남고 발이 느린 얼룩말이 먹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얼룩말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빨리 달리도록 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자도 느린 사자는 도태돼 버리고 빠른 사자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엔 사자도 빨리 달리도록 진화할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옛날의 얼룩말과 사자의 빠르기보다는 오늘날의 사자와 얼룩말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과 오늘날의 사자와 얼룩말의 빠르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자는 느린 말만 골라서 습격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눈에 띈 목표를 향해 단숨에 습격하는 거예요. 사자는 순발력은 강하지만 지구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에게 눈에 띈 얼룩말은 단순히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운 좋은 자의 생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진화를 볼까요? 진화. 다윈은 그의 가설의 마지막을 앞에서 살펴본 과정에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고 결론 짓고 있어요. 즉 자연 선택에 유리한 돌연변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것들이 축적됨으로써 비로소 진화된다는 거예요. 앞에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거짓이라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될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도 만약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또 발생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려면 앞다리가 날개로 진화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생기려면 많은 돌연변이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동시에 한 개체에 축적되어야 돼요. 날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날개를 움직이기 위해서 뇌도 동시에 진화해야 되고 뼈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더욱 가볍게 해야 되고 날아야 되니까요. 공기 저항을 적게 할 수 있는 체형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죠? 비늘에서 깃털로 바뀌어야 돼요.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새와 파충류의 심혈관계 구조는 완전히 반대예요. 폐의 구조도 전혀 다릅니다. 파충류에서 새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변화들이 한 개체의 목적에 맞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다 가정해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진화의 증거 자료에 대한 고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통 분류학적인 측면이에요. 계통 분류에 대해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물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 즉 그룹과 그룹 간의 종속관계라고 정의 내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특성이 비슷한 생물체들끼리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개념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도되어 왔어요.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후부터 근대 생물학의 등장과 함께 생물학적인 지식이 점점 축적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들을 기초로 해서 자연의 질서 있는 계층 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급격히 발전해 왔어요. 그러한 시기에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진화론과 계통 분류학의 계층 구조적 양상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진화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현대 진화론자들도 이 계층 분류학적 측면을 진화론을 전개하는 가장 강력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계통 분류라는 개념이 오히려 창조론적인 측면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 계통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에 계통 분류학자들은 분류 기준으로 주로 해부학적인 유사성, 또 상동기간, 상사기간, 생식 범위 등 주로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기준들을 사용해왔어요. 여기서 상동기간이다, 상사기간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생물의 그 기간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발생학적으로 유사한 기온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생물들의 기간이 겉모양과 기능은 크게 다르지만 그 기원과 해부학적 구조가 동일한 경우 이를 상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과 개의 앞다리 그리고 고래 가슴 지느러미 새의 날개 박쥐 날개 등은 모양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뼈 구조가 같으므로 상동기간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발생학적인 기온이 같은지에 따라서도 상동 판정이 결정돼요. 예컨대 척추동물의 폐와 불에는 같은 소화기관 부위에서 기원하므로 확실히 상동이 되는 거예요. 상동기간은 생물의 유형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로 선조동물의 동일기간이 진화되면서 변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상사기간이라는 건 기원이 서로 다르지만 기원은 서로 다른데 겉보기에 형태나 기능이 매우 닮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동기간은 기원이 같아요. 기원은 같은데 겉보기에 형태나 기능이 좀 틀린 거. 이게 이제 상동기간이고 이건 반대예요. 상사기간은 기원은 서로 다른데 겉보기에 형태나 기능이 매우 닮은 기간. 이게 상사기간이다. 이렇게 기원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해지는 성질을 상사성, 어네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원이 공통조상에게서 오는 상동성, 호모로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화한 것임에 비해서, 그죠? 앞다리가 변화한 것임에 비해서 곤충의 날개는 껍데기의 일부가 변화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사기관이라는 거지. 이 날개는 같은데 기원이 틀려. 조상이 틀려. 그런데 요즘은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요. DNA 염기 서열, 또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등 미시적 관점에서의 종 분류를 가능케 하고 있어요. 아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된 것들을 진화론자들은 진화 계통수라는 분류 구도로 표현해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이 계통수가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진화의 순서처럼 연속적인 배열 형태로 분명히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물성도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